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보름입니다. 보름님 저희 지난달에 네. 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제가 요즘에 주말에 종종 일이 좀 있어서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하셨어요? 그날 고양시에서 교사분들을 모아놓고 네. 강의가 있어가지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수가 없었고요.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쿨하게. 빠지지 않도록. 보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또 축하할 만한 일이 하나 있죠. 네. 한강 작가님이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기적이. 네. 아니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지만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한강 작가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실화인가 진짜 이런 그러니까. 반응이 다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어디 방송에서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네. 15분 전에 알았대요. 수상 발표하기 15분 전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당신이 수상자다라고 알려줬대요. 그 15분 전에 알려줘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약간 거기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수상자한테 먼저 전화를 15분 주는군요. 전에 알려주고 당신이 수상자가 될 거다라고 하고 15분 뒤에 이제 언론 발표 나오고 수상자 발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국내 이제 문단계에서도 한강 작가가 그 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수상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오르내리긴 했었나 보죠. 근데 올해는 정말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또 큰 국보가. 네, 그렇죠. 책 많이 읽으세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네. 묶어서 판매하더라고요. 한강 작가님 소설집을. 많이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어요? 저는 3권. 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소년이 온다는 매년 5월마다 재탕을 한 번씩 합니다. 진짜 좋은 작품이고 네. 저희 살롱에도 작년 5월에 녹음해서 올라온 방송이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면은 책에 대해서 세세한 감상을 나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저도 읽긴 읽었는데 어떤 책이 가장 좋았어요? 한강 작가님 책 중에? 근데 저는 소년이 온다를 매번 읽다 보니까 그게 가장 손이 많이 가서 애정이 좀 담겨 있고요. 한강 작가님은 처음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하시더라고요.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수상하고 나서 자신의 책 중에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 했더니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동이 났어 보니까.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 책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을 해서 소년이 온다 그리고 채식주의자까지 쭉 이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팟빵에 또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소개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편을 듣고 남겨주셨네요.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22년 연말부터 듣다가 댓글을 처음 다네요. 그동안 혼란스럽고 피로한 순간마다 들으며 위로를 받고 견뎌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방송인데 여전히 평화롭고 마음이 잔잔한 미소로 물드네요. 그렇게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힐링되는 목소리와 방송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중요한 말씀은 그거였어요. 최근에 좋아하던 사람과 이별을 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스킵했는데. 네, 이런 저에게 어떤 작품 혹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냐. 보름님.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네. 맞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이터널 선샤인 맞아요. 그 영화 되게 좋거든요. 저희 방송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화 보시고 방송 들으셔도 좋고 제가 댓글로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남겨드렸는데 그것도 이별 이야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정말 뭐 마음이 변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도 되게 비슷하게 담겨 있어서 그 영화 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셔도 되게 도움 그리고 응원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덴 화이트님
아, 장국영 특집 들으셨네. 네. 비행기 안에서 저희 장국영 특집편 듣고 계시다고. 중국 거리를 거닐다 장국영의 사진과 마주치거나 그의 음반 파는 가게를 지날 때면 마음 깊이 묻어놓은 그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고, 경극 공연을 볼 때도 경극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보다 경극을 내게 알게 해준 패왕별이의 장국영을 더 떠올렸답니다. 살롱 들으며 자꾸 눈물이 나서 누가 보면 중국에서 실현당하고 가는 여자를 오해받을 것 같네요. 살아서 그의 늙어가는 모습도 담은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장국영 특집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장국영 배우의 정말 그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정말 다작을 했잖아요. 다작하면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셨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저희 셜록님이 장국영 배우의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 그때의 추억들을 소환해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방송으로 기억이 남네요. 네. 아리가또님, 애청자시죠? 네. 구매만 하고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무거운 감정이 무서우면서도 한편 기대되네요. 방송 듣다 잠시 끄고 갑니다. 완독하고 공감 댓글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편에 남겨주셨어요. 아, 최윤정 작가님은 정말 대단한 작가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이 책에 수록된 단편 하나하나 너무너무 다 저희가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읽어 내려갔어서 꼭 완독하시고 저희 방송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의 정기 후원자 돌비우님 같은 작품 들으시고 전에 밝은 밤 소개받아 읽은 후 이번 봄에 이 작품도 읽었는데 읽은 책이 나오게 되어 반갑네요. 최은영 소설은 은근히 우리의 찐 일상을 보는 것 같아 좋습니다. 진짜 100% 공감합니다. 네. 최은영 작가님 문체가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한 줄 한 줄 너무너무 눈에 다 새기고 읽어 내려가는 기분이어서 추천합니다. 네. 코모스님, 출간됐을 때 읽은 거라 내용이 희미했는데 작품 소개하실 때 생각나면서 재미있게 들었어요. 저도 답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교도소에서 쓴 편지라니 소재부터 관심이 가지 않나요? 내용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모순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밖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러브라이즈 블리딩에 대해 어떤 이야기 나누실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모스님. 저희가 언제 한번 개근상을 드려야 돼. 이 세 분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코모스님 정말 감사해요. 혹시 친구분이신가요? 세 분이? 그러게요. 저희 살롱에 나오시는 분들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볼리스틱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인생에는 참 다양한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숙제들을 끄집어내어 글로 풀어주시는 작가님도 멋지고 그 글에 마음을 열고 지성적인 사고와 대화를 하는 진행자분들도 모두 멋있습니다. 항상 깊이 있는 대화 재미있게 듣고 같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셜록님은 세상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건강한 거리와 관계를 잘 아는 마음주머니가 큰 분 같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힐링 파케 계속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댓글 남겨주셨다. 그니까요. 바프리님, 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 생각이 많이 드는 에피소드. 저보다 한수 위시네요. 부모의 뒷받침보다 제가 어려서부터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했던 환경이라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주려 하지만 아무래도 애정어린 말 한마디, 사랑을 못 받았던 탓인지 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에피를 듣고 보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의 아이들은 좌절을 겪는 일이 드물고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칭찬을 듣고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일관된 양육 방식을 잘 받아들이면 생각이 깊고 바르게 자라지만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 방식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부모의 몫인 거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기본 틀은 사랑인데 말이죠. 많이 못 배우셨다고 했는데 글 쓰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깊이가 다르신데요? 진짜 너무너무 공감되는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댓글은 페인트라는 저희 소설 녹음을 듣고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그리고 러브라이즈 블리딩 들으시고 문하루님께서 잘 들을게요. 저는 럼라블 흥미롭게 봤어요. 이미 크리스틴이 나오는 레즈 영화라는 자체에서 흥미를 느꼈고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저희 미니님이랑 셜록님이 이제 악평 아 정말요? 악평까지는 아니고 미니님은 정말 이 영화 너무 힘들었다. 셜록님도 살짝 힘들었다. 그럼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 방송을 못 들었답니다. 아 보고 다시 저희 방송 들어주셔야 돼요. 네, 꼭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언니들 꼭 영화 보고 다시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97688696님 크리스틴 스튜어트. 와 진짜. 진짜 이 감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크리스틴 스튜어트 너무 섹시하다.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감상평이 가장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왠지 불호가 많은 걸 보니 제가 좋아할 영화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도 저희 코드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에게는 좋은 영화였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시선, 좀 취향을 가진 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만족하면서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저희 계속해서 영화, 책 이야기 이어나갈 거니까 오늘 방송 그리고 다음 방송도 꾸준히 들어주세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205화. 숫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205. 오늘의 게스트는 굉장히 특별한 분을 또 모시게 됐어요. 네. 저희가 보름님의 강추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책을 쓰신 작가님을 섭외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오늘 이 작가님이 직접 쓰신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어떤 분이죠? 이충렬 작가님이십니다. 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렬입니다. 저는 보통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화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화사가 닉네임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20세기부터 화사였어요. 마마무보다 훨씬 먼저 제 원조 화사입니다. 화사, 원조 화사. 그래. 화사 그 화사가 있었지. 아니 근데 여기 책에는 이렇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이름만 보고 남자라고 오해받는 일이 자주 있다. 그 말은 본명이십니까? 이충렬? 네, 예명인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미는 되게 안 좋고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충성충, 절개구들열. 아 정말? 너무 별론데 어쨌든 저희 큰언니가 현충일 날 태어나서 아빠가 현자 돌림의 이름과 충자 돌림의 이름을 막 써보더니 현자 돌림의 이름이 너무 흔하다. 그러면서 충자 돌림의 이름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좀 특이하시죠. 보통 무난한 딸들에게 무난한 이름을 주는데. 맞아요. 그럼 다 충자 돌림이 된 거예요? 저랑은 어떻게 연이 되셨냐면 그 제가 김포 여성의 전화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책을 기본으로 하셔서 여성주의 미술에 관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이제 교양을 넓히던 시기여서 미술을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양을 좀 싹 쌓아보고자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님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 재밌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면서 몰래 이렇게 찾아보고 요즘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가 여기 모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컨택을 했죠.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지금. 컨택당해서 영광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소개드리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즘은 제일 이제 가장 가까운 일정은 다음 주에 공연을 하는데요. 설치미술로 합류했지만 무대에 서게 되었고 어쨌든 미술 활동을 이제 저의 본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밥벌이를 할 수는 없고 여성주의 관점으로 미술사 강의를 하면서 성인지나 성평등이나 폭력예방 교육으로 밥벌이를 하고 그리고 드로잉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뭐 자문을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달려가요. 최근에 봤던 작가님 전시는 설치미술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네.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인가 그거를 이렇게 공간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항상 인권책 보면은 알잖아요. 화장실 이슈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혹은 머리로만 알던 거를 직접 그 공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랐구나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이제 한국다양성연구소라는 곳에서 오래전부터 캠페인 활동을 했었던 것인데 기존의 화장실은 성별 이분법으로 되어 있고 비장애인 중심이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공중 화장실에서 소외감이나 배제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들을 듣고 그것들을 관객들이 좀 체험하면서 좀 느낄 수 있게 하고, 항상 우리가 모두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모두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할 수가 없어서 모두의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소수자 자신의 소수자성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누구도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신의 권력 위치를 조금 가늠해보는 권력지도 그리기도 있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먼저 고민했던 나라들이나 문화권에서는 공공기관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준대요. 그래서 먼저 연구한 곳들에서 제안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도면을 실제 크기로 바닥에 이렇게 설치해놔서 몸으로 좀 느낄 수도 있게 하고, 우리는 이제서야 이런 논의들을 시작하지만 먼저 시작해서 이미 있는 곳들을 사진으로 조금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전시였어요. 아, 참고로 전 놀랬던 게 그 네. 화장실의 크기가 거의 이 방 정도의 크기였던 걸로 한 칸이? 기억하거든요. 예, 3m, 4m. 한 칸이. 예, 가로 세로 3m, 4m. 그러니까 되게 이게 참 아까도 제가 보름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이게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절대 맞아요. 이루기가 힘든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저런 게 듣고 있습니까, 정치인분들? 저 이런 화장실 좀 제대로 만들어서 모두 화장실을 한번 오픈을 하는 그런 날을 꿈꿔도 될 수 있게끔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너무 많이 네. 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작가님 책 앞에 작가님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잠깐 읽어드리면, 미술을 좋아했지만 돈이 많이 든다기에 일찌감치 포기했다가 이과와 문과를 거쳐 20대 후반에 결국 현대 미술을 전공하게 됐다. 늦게 시작하셨네요. 네, 28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미술로. 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국가주의, 외모지상주의 등을 주제로 작업을 했다. 최근에는 미술제도 밖에서 전시를 시도하며 여성의 눈으로 본 서양 미술사와 페미니즘 미술 강의, 원근법적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 감각 드로잉 워크숍 등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한때는 여성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시간들도 결국 여성 혐오의 역사였음을 알아차리고 계속 반성하고 정진하는 여성주의 현대 미술가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사실 좀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여성임을 극복하는 게 여성 혐오의 역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제가 165인데 이게 중1 때 키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 발육이 되게 빠르고 신체적으로도 발달해서 막 육상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커서 자기 자존감도 높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컸는데 주변의 여자친구들은 그렇게 못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면서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성 혹은 여자는 저래라고 하는 거를 되게 극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거의 저를 남성과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네, 성장 과정까지는. 근데 사춘기쯤 돼서 친구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이 되게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의 무지도 깨닫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이 사회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게 여성성, 남성성으로 분류한 것 중에 남성성으로 분류된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도 그것을 추구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근데 깨달은다고 이제 뿅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약간 그런 거. 야망 있는 여성 멋있다. 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근데 뭐 그게 멋있는 건 맞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억지로 내가 뭔가 내 모습을 막 만들어 나가고 맞춰 나가고 저도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작가님의 소개를 좀 길게 해드린 이유는 오늘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작가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평소보다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오늘 함께할 책은 어떤 책이죠?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 야, 제목 봐봐. 제목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이 제목으로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책은
그러니까 제목은 우선 원래는 뭐 우리가 여신 칭송을 멈춰야 하는 이유 이런 부제 같은 것들로 제목 후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제인 게 원래 제목이고 이게 부제로 있었는데 어떤 멋진 분께서 이게 제목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어떤 멋진 분이 어떤 누구셨을까? 멋진 분은 네, 박희정 선생님이라고 만화 그리시는 또 활동가십니다. 네네네. 일다의 편집장이기도 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희정님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책은 제가 되게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해서 사실 쓸 수 없는 성격인데 제 강의를 듣고 책을 꼭 썼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설득해주시고 그래서 한뼘 책방의 대표님께서 제 강의 듣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쓰게 되었어요. 제목도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고 재밌던데요? 책? 되게 잘 읽히던데? 저는 가독성이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쓰실 수 있지? 근데 아까 이제 저희 잠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스몰 토크 했잖아요. 네. 근데 말투도 약간 조근조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는 맞아요. 말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 애티튜드가 문체로 드러났구나. 드러났다. 그런 너무 느낌 받았다. 다행인 게 이 책 쓸 때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책을 쓸 때 한뼘책방 대표님께서는 타겟층을 페미니즘에 입문하는 여성들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들은 책을 잘 안 읽게 되는 영상 매체도 익숙하고 그래서 가독성이 중요하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막 책 쓰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녹취를 풀면서 정리를 하고 뭐 보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한 입말을 살려서 하고 그리고 뭐 개념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일상 언어들로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뿌듯합니다. 되게 잘 읽혔습니다. 진짜. 근데 보름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되게 편하게 알기 쉽게 듣기 편하게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책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고 보름님은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을 그러니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고 박물관에 가서 조각 작품이나 그 그림을 봐요. 근데 굳이 공부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이거는 획일화되게 내가 뭔가를 내 감상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사실 안 봤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현대미술 같은 건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에 좀 입문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작가님이 강연하시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거의 저는 이 책으로 미술사에 입문을 했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실제로 봤던 그림들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기도 했고 또 저는 이거 보면서 작가님한테 약간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보니까 개신교이신 것 같은데 이게 개신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그 이분법과 가부장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신념을 잃지 않고 그거를 직면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를 나가기가 어려워요.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크리스찬입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네. 예수님은 혁명가였고 약자와 소수자와 함께했고 그때도로 살지만 한국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의 그런 이분법적이고 세속적이고 막 그런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결국엔 종교가 제도화가 되는 순간, 시스템이 되는 순간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그 그림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미술사를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좋지만 역사, 문화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알기 되게 쉽게 쓰여진 책이라서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고백하자면 정말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진짜 감독님 되게 제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진짜 모르고요. 제가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20년 전에 사가지고 앞에 항상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읽다 다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약간 그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으로 저도요. 집합 까맣게 되는 거. 앞에만 기억나 앞에만. 진짜 몰라요. 몰라서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도 그림을 어떻게 보지 그냥 저 느낌만 있는 거야. 저거 느낌 되게 좋다. 모르겠는데?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기 36페이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은 재창조되거나 재생산된 시각이다. 모든 이미지는 하나의 보는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한 이미지는 X라는 사람이 Y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된다. 이게 존 버거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 한 말이래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 시각을 가지고 그림을 보잖아요.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그 X라는 사람이 사실 이게 대부분의 그 미술 작품들을 보면 유명하다라고 하는 작가나 작품들이 백인 남성, 중산층, 지식인, 이성애자, 비장애인, 비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려낸 작품을 보면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동양인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이 정말 세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좋았습니다. 저는 추가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오르쉐 뭐 이런 전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나체로 된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보면서 뭔가 좀 기분이 나쁜데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이유를 몰랐던 거야. 맞아. 이거야. 이렇게 비슷한 느낌 뭔가 저 표정 왜 저렇게 음험한 음탕한 느낌인데 저게 왜 저렇게 칭송받는 작품이 된 거지? 그냥 느낌만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시원해요. 이거 너무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북토크는 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북토크는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책에 대해서 읽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훌륭한 방송. 감동받으면서. 네,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책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얘기해 주신 게 되게 핵심이고요. 네. 근데 가독성을 위해서 책 구성을 좀 고민을 했는데 문제를 풀면서 책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의 구성을 좀 얘기할게요. 되게 네. 재밌었어요. 맞아, 이거. 맞아. 문제 푸는 거. 네. 그래서 먼저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되게 유명한 그림들이 왜 저렇게 그렸을까를 그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없었을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저 곰브리찌를 되게 싫어하는데 곰브리찌가 다 유명한 대작들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린 거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 라고 시각이 있는 거죠. 권위를 엄청 부여하기 때문에 일개의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감히 그렇지. 생각을 못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감탄만 해야 네. 되는. 근데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나면 왜 그러지? 정말 이상한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가 인간은 시각 중심으로 문명을 발달시켰잖아요. 그래서 시각에 엄청 의존적이고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게 되게 이미 기존에 있는 질서에 따라서 생각을 사실 껴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를 정말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도전을 해보고 네. 그리고 엑스터시. 네. 이거 정말 깜짝 진짜 놀랐는데. 흥미로웠어. 네, 이 챕터. 종교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건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재현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러면서 남성이 재현한 여성들의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누드화라는 전통이 아시아 미술에도 없고 뭐 다른 대륙의 미술에도 없는데 유럽의 특징이고 그런데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문화식민지를 만든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완전 식민지죠 아직. 그래서 현대 대중매체, 대중문화, 시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여성을 그래서 성적 대상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 좋아요. 일단 들어가면서 테스트하는 것도 좋았는데 네. 나오면서도 테스트를 한답니다. 네. 심지어 이름도 충렬 테스트야. 충렬 테스트. 요게 또 심리학 테스트가 제가 만약에 이름이 뭐 희진이 이런 아. 거였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백델 테스트처럼 심리학 그쵸, 테스트를 그쵸. 했더니 처음에 책 나왔을 때 트위터에서 누가 또 한남이 무슨 기준 만들어서 테스트하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해하실 수 있어. 그게 엄청 리트윗돼서 아. 이제 대표님이 보시고 되게 재밌다 하면서 흥미롭다, 되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 누군가 드디어 책을 보고 앞에 소개를 보고 이분 여자래 그래서 그랬던 일도 여자는 있습니다. 용서하지. 저는 네. 앞에 이제 테스트 과정부터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전 하나하나 막 이 질문에 따라가면서 저 답도 풀어보고 막 했었거든요. 맞아요. 틀린 것도 많았고요. 이게 한 번에 맞추기는 좀 네,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챕터는 엑스터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엑스터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작가님? 보통 엑스터시 많이 들어보시긴 했잖아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마약? 그쵸. 그러니까. 그쵸. 네. 뭐 홍대 어디 이태원 어디 가면은 뭐 받을 수 있다더라. 네. 뭐 이렇게 맞아, 접했지만 맞아. 사실은 종교의 언어였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서양은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이분법인데 영혼과 몸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몸은 육체는 되게 뭔가 극복해야 되는 거. 더 이제 위계가 있죠. 영혼,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인간이 미천한 인간이 신을 만나면 그 영적인 체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다. 그걸 엑스터시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럼 굉장히 성스러운 단어가 지금 되게 세속적으로 쓰이고 맞아요. 있는 그런 거네요. 거네. 맞아요, 뭔가에 맞아요. 중독되고 그치 여기서도 보면 황홀경이라는 표현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엑스터시를 그쵸. 여성 성인일 때와 남성 성인일 때 우리말로 번역도 법렬과 황홀경으로 다르게 돼 있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표현도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엑스터시라는 게 여튼 여기서 이제 종교적으로 신비 체험의 최고의 상태, 약간 은총을 받은 상태, 신의 은총을 받고 내가 이제 뭔가 영혼으로부터 약간 뭐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몸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올라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주로 이 엑스터시를 체험하는 여성은 이 뭔가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약간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나오는 어떤 황홀경의 표정인가? 성적인 관계를 맺다 나오면 참 다행인데 이성의 관계에서 어렵잖아요. 너무 나갔나요? 그쵸. 네. 괜찮아요. 네. 아니 표정이 되게 너무 진지하셔서 네. 아니 이 조반니 로렌초 메르니니 이분은 상습범이세요. 오, 맞아요. 그래서 저는 43페이지에 있는 조각 보고 저는 사실 이거는 자위하는 여성이 황홀경을 느꼈을 때 표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성은 어떤 성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거나 조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은 그냥 천장을 바라보거나 그냥 하늘을 바라보거나 생각에 잠겨 있고 뭔가를 깨닫는 그냥 그런 온전한 표정으로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비가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림을 어떻게 소비했는지가 뻔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미술 공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008년, 벌써 2006년, 옛날이다. 2006년에 18년 전 네, 2006년에 이제 뭐 이렇게 힘센 나라들 주요 국가의 커다란 박물관 미술관을 막 다 돌았어요. 여행이 아니라 거의 유학처럼 내내 박물관 미술관을 돌았는데 그때 본 거예요. 베르니니 조각을.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너무 야릇하고 야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음란해. 맞아. 나한테 악기가 씌웠나? 음란 마귀. 맞아요. 그리고 사실 누드화도 너무 박물관 미술관에 많은데 신기한 게 등신대인 거예요. 실제 크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점이 저한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거기서는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한국에 한국말로 써 있어야 제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5장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유디기에 나온다는 맞아요. 유디트의 네, 이야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나에 대한 이야기. 네. 근데 여기서 아르테미시아라는 화가의 얘기가 저는 상당히 끌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은 기록이 된 이야기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그림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를 너무 자세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이 부분 너무 재밌었어요. 독자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은 모르실 거기 때문에 네. 설명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산나 이야기는 우선 다니엘서 1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막 여러 말로 쓰여 있는 두루마리 수많은 것들 중에 로마가 이제 유럽 대륙 많이 차지하면서 국교를 자기네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로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성경하자 꽝꽝꽝 한 게 성경인데 그래서 개신교 성경하고 뭐 천주교 성경하고 그리스정교의 성경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3장은 개신교 성경책에는 없어요. 근데 천주교 성경책엔 들어가 있는 부분 거기에 있는 게 수산나 이야기인데 요아임이라는 되게 부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항상 먹고 마시고 회의를 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귀부인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됐어서 수산나는 자기네 집인데도 사람들이 집에 오면 방 안에 이제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간 다음에서야 집을 다닐 수 있었는데 어떤 날 회의가 있어서 방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정원을 거닐 수 있었어요. 근데 되게 더운 날이었대요. 너무 긴가?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옛날 이야기, 옛날 네,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원을 거닐다가 되게 더운 날이어서 목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욕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옷을 벗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목욕하려고 옷을 원래 그리고 그때는 정원에서 원래 목욕을 하는 거였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옷을 벗었는데 갑자기 두 노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도 없어야 될 정원에. 그 마을의 장로들이었는데 이전에 수산나를 어쩌다가 보고는 흑심을 품고서 회의 끝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숨어 있다가 수산나가 옷을 벗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할배들. 그래서 되게 웃겨요. 처음에는 되게 젠틀하게 제안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랑 자자 비밀로 해줄게. 너무 이상해. 그리고는 바로 협박을 해요. 네가 거절하면 너를 곤란하게 만들겠다. 근데 이 상황이 이미 곤란한 거죠. 근데 망설일 법도 하지만 수산나가 망설이지 않고 싫습니다 거절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수산나는 계속 옷을 벗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두 노인이 나쁜 짓 하려다 걸렸으니까 당황해야 되는데 당황을 그러니까요. 안 하는 거죠. 네. 살아온 짬밥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을 거니까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회의 끝나고 집에 가다가 우연히 담 안을 봤더니 수산나가 나무 아래에서 젊은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려고 해서 들어와서 말리려고 하고 그 사람은 없는 도망갔다. 상태야.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을까요? 믿겠죠. 믿죠. 믿겠지.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형이 선고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불륜은 사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니엘서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에피소드.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짠 나타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뭔가 이상해서 두 노인을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어느 나무 밑에서 그러는 걸 봤습니까? 했더니 이제 증언이 어긋나서 거짓말임이 밝혀져서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인데 되게 이상한 게 왜 사람들이 수산나한테는 묻지 않을까? 그렇지. 질문하지 않았을까? 여성은 당연히 여성의 말을 믿을 게 못 되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했던 건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네. 수많은 화가들이 그리는데 왜냐하면 누드화를 그리면 잘 팔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누드화를 그릴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명목도 있고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다른 차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아요. 보면은 그림이 보통 그 당시에 이제 남성 화가들이 주류였으니까 그들이 그린 그림은 수산나가 되게 요염하게 마치 유혹하듯이 맞아. 그 두 노인 앞에서 몸을 이렇게 가리면서 유혹하듯이 그래서 중요 부위만 이렇게 가리고 표정은 약간 뭔가 눈을 내리깔고 약간 새침하게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그런 표정을 짓냐고요. 맞아요.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제 그런 거지. 모든 그림이 거의 다 그렇죠. 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는 그 아르테미시아 네. 젠틸레스키라는 화가의 그림 빼고 네. 근데 이분은 여성 여성이었다. 여성 작가였고 이분도 사연이 있었죠. 그쵸. 네. 네, 어떤 사연이 있었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르테미시아가 그린 그림에 그 두 노인으로 그린 얼굴이 한 명은 아빠의 얼굴이고 한 명은 아르테미시아도 성폭력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정말 드물게 운 좋게 화가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림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스승인 타시에게 성폭력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이제 그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성경 본문에 그냥 맞게 그린 거예요. 싫습니다, 거절하는 표현을 했을 뿐인데 이게 미술사에서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보통 남성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서는 여성은 성모 마리아처럼 자유롭거나 아니면 판무페탈처럼 유혹해서 남성을 파멸에 이끌게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뭔가 되게 어리석거나 슬프거나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면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서양의 이분법으로 긍정 부정일 때 거절은 부정에 해당하는 의사 표현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서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몰랐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네, 몰랐고.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분의 그림이 당시의 평가는 어땠는지. 현대에 와서는 이제 물론 페미니즘 여성 화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소개한 몇몇 그림 말고는 사실은 아르테미시아도 되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자신을 잘 상품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성은 이렇게 인체를 보고 그릴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몸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그게 귀족들이 되게 좋아하는 또 아이템이기도 했던 거예요. 되게 매력 있는 자신을 그림으로도 그려내고 그래서 사교계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서 아카데미에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의 그림은 이 당시에 먹히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산나와 두 노인이나 아니면 유딧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그릴 당시가 성폭력에 대한 뭐 재판이 이뤄졌던 때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여기 뒤에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좀 변변치 않았어요. 변변치 않아서 맞아요. 가장으로서 그래서, 그림을 가장으로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그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이제 먹힐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썼는데 아닐 수도 모르겠어요. 있다. 네.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여튼 그림을 보시면 여기 책 87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수산나와 두 노인이라는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을 보시면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인지는 구글 검색 한번 해서 그림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하던 밴드의 노래 중에서 지금 들으면 되게 불편한 가사가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돼요, 돼요 해요. 누구지? 누구 누가 했단 노래지? 말이에요? 누구 노래지?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로맨틱 펀치라고. 근데 되게 여성 혐오적인 가사도 사실은. 그래. 근데 모든 그림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또 6번째 챕터의 누드화의 전통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안 돼요, 돼요가 약간 이 누드화의 전통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누드화? 누드라는 게 뭐지? 작가님이 생각하는 누드의 정의는 뭘까요? 보통은 옷을 입지 않은 신체라고 중립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제 네이키드라는 개념하고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케네스 클라크라고 하는 누드의 역사를 쓴 또 이제 되게 유명한 저명한 권위자는 누드를 천상의 아름다운 완벽한 이상적인 몸을 그린 것이다라고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해요. 예, 막 칭송을 해요. 막 칭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드화라는 장르 그리고 비너스를 그렇게 그린 것들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지상에 있는 이런 비루한 몸 있는 그대로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릴 가치가 없고 그것을 네이키드라고 그 사람은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 의미들을 전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드는 성적 대상화된 몸, 주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그리고 네이키드는 옷을 입지 않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자체. 이렇게 우리가 엄마한테서 태어났을 때 옷 아무도 안 입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그 애기를 보고 섹시해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몸은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은 몸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어요. 그걸 그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썼어요.
그게 되게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이게 한참 이제 누드화가 그려지고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여기서 이제 작가님이 보셨던 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창조주가 세상 만물을 만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보기에 좋은 여성을 창조해내고자 하는 남성 화가의 욕망과 아름다운 여성 그림을 주문하고 소유함으로써 여성 신체를 소유하고자 했던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의 욕망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누드화였다. 이건 그 당시의 누드화.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작가님이 생각하는 누드인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볼 때도 저희가 앞에 시작할 때 좀 잠깐 여는 말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그림들을 보면 근데 왜 여성이 저렇게 저런 불편한 자세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비너스였나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그 완벽한 곡선의 몸을 그려놓은 그런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라는 거죠. 못한다고. 저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까 했어요, 사실은. 보여주세요. 못합니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요가 엄청 오래 하신 보름님도 앵그르의 그 뭐 터키탕에 나오는 분 할 수 없었고요. 터키탕에 나오는 척추 부러져야 가능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잠자는 비너스 그림들 나오고 하는데 그 자세를 그대로 재현을 했을 때 이대로 몸 동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일단 나올 수 없는 동작인데 그거를 평상시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그냥 누워있을 때 그냥 널브러져 있지. 누가 이렇게 팔을 목 뒤로 넘겨서 겨드랑이가 다 보이게끔 하고 나의 왼쪽 곡선이 쭉 이어지게끔 화면에 담기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냐는 거죠. 결국엔 이런 자세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작가들의 욕망이 투영된 그림. 겨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겨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미끈해가지고 뭐 군살도 없고 맞아. 뭐 불편하게 보일 만한 사실 우리 몸에 보면 점 하나씩 다 있는데 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몸을 욕망하는 남자들의 시선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적 판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여기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좀 대표적인 그림들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우선은 뭐 미술사에서 최초로 슈루락에 하나 안 걸친 비너스 상이라고 하는 조르지오네가 그린 그림.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우선 집을 멀리 그렸잖아요. 밖에서 잘 거면 이렇게 집을 그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게요. 네, 서양 회화에서 옷이나 집은 문명을 상징하는데 여성은 문명 바깥의 존재, 자연과 같은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어떤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면, 자연은 정복해야 하는 거. 네, 맞아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듯이 근데 인간이 모든 인간이 아니라 맨은 맨이니까 문명, 이성을 가진 존재인 남성이 자연과 같은 여성을 지배하고 정복해도 된다. 뭐 이런 건 거죠. 최초의 시루라나키에 하나 안 걸친 누드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화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잘 팔렸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잠을 자는 모습으로 그린 것부터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앞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마음껏 상상할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눈을 감고 충분히 내 몸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맞아요. 시선을 가진 주체성을 뺏어서 이제 대상으로 만들고 아까 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생명체이고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보다 점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몸에 기록으로 남는 것들인데 그걸 다 없앰으로써 맥락을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삭제해버려서 경험이 없는 존재 나만을 그러니까 이 감상자 입장에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새 상품 같은 느낌을 주는 건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불쾌했던 게 현대에 약간 리얼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소비된 게 아닐까? 왜냐면 맞아요, 아까 맞아요. 뭐 되게 크다고 하셨으니까 실제 크기. 예.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맞아요. 저는 터키탕도 되게 여기 119페이지에 터키탕 그림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터키탕 이런 자세 관음하는 것 같은. 되게 다양한 자세들을 취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편한 자세를 취한 사람이 없어. 저기서 요가에서 되게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오른쪽 맨 앞에 있는 네네네. 분. 그러네. 척추가 거의 뭐 문어 수준인. 근데 이 그림만 봐도 이 그림들만 봐도 여성
여성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지금의 우리에게까지도 이러한 시선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모루님은 이런 누드화를 보면서 사실 뭐 지금이랑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돌이 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아 리얼돌이. 리얼돌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얗고 매끈하고 겨털도 없고 점도 없고 흉터도 없고 그런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불편한지 얘기를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그걸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답답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리얼돌이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또 플러스 뭐냐면 리얼돌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어떤 취향자들만 상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저는 여성에 대한 미의 기준 그러니까 제모를 하는 것을 머리카락과 눈썹, 속눈썹은 막 붙이기까지 하면서 다른 데 털들은 다 없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죠. 누드화의 기준과 너무 맞고 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어떤 흔적들을 가리는 거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막 놀다가 다치면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한테 흉 터져서 어떡하니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리얼돌 얘기가 맞지만 리얼돌로만 생각하면 너무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고 우리한테 너무 깊숙이 내면화됐다는 거를 좀 놓치게 되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많은 코르셋들. 그런 남성이나 혹은 남성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는 또 다른 그 남성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그 남성의 시선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그래 맞아 그게 아름다운 거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바라보게 되면서 왜 넌 그렇게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뼈 말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뼈 말라, 개 말라, 프로아나. 근데 이게 되게 또 유행이라면서요. 그렇게. 약도 먹고. 평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게 165cm 기준으로 35kg에서 45kg 사이여야 된대요. 생이 끊긴다 얘들아.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유행은 또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며 누구의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하는 주체가 아닌 건 거예요. 여성은 보여지기에 아름다운 네. 근데 그 아름답다고 하는 게 철저히 이성애자 남성의 시선이고 그랬을 때 자신들의 남성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인형과 같은 존재여야 되고 그러면은 힘이 세거나 근육이 있거나 그래서 막 남자가 이렇게 살짝만 밀어도 쓰러져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건 거죠. 그런 것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어떤가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온전히 잘 판단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성이 누드로 표현되었는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충혈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거를 좀 팟캐스트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뒤에 진단 테스트에 막 여러 가지 이미지를 놓았는데 그 중에 12번이 이게 뭐죠? 비치 발리볼 선수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짧은 팬티, 이를 입은 여성의 이렇게 사인을 찍은 건데, 그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그 옷을 입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인은 당연히 해야 돼요. 경기 중에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찍었는가가 중요한데, 이 카메라맨이 엉덩이를 중심으로 찍은 거잖아요. 엉덩이만 타이트하게. 네.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를 찍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충혈 테스트로 질문할 수 있는데 충혈 테스트가 3가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미지에서 노출이 있을 때 이게 필연적인 노출인가? 그리고 2번째가 표정과 동작과 의도가 명확한가? 그 다음에 3번째가 직업, 나이, 성격 등 개인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가? 인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제가 좀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그 중에 3개 중에 뭐 2개가 통과되면은 그래도 누드가 아니다. 뭐 네, 이렇게 맞아요. 했었지만 이제 네. 모두 적용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후퇴하셨구나. 이거는 어쨌든 필연적인 노출은 맞는 거잖아요. 맞죠.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내 표정과 동작의 의도가 명확한가? No.
이거는 알 수 없죠. 네네. 이 얼굴이 팬티 잘렸으니까. 사진만 찍어가지고 어떻게 음. 직업, 나이, 성격 등 개인적 특성을 알 수 있는 거. 이것도 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이 책에선 2가지 이상이면은 네이키드가 아니다, 누드다, 누드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짚어봐야 될 게 이 선수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사진을 찍은 사람 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문제인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그 주인공 몸의 주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찍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를 만든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는데 몸의 주인을 뭐라고 하는 또 이상한 문화가 있는. 그러게 누가 그러고 입고 다니래. 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캉캉춤을 네. 추고 있는 여성들이 쭉 서 있는데 다리를 올려서 팬티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 속옷이 드러나는 장면을 딱 포착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이렇게 입은 여성들의 잘못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싫어 근데 이거. 이거 기자분들이 이렇게 찍어갖고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이제 작가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아 그러한 시선들 나는 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충혈 테스트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책을 좀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모든 분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언가 이미지를 봤을 때 사람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봤을 때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이 보면서 조금 언어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고 아니면 기존의 시각 문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 여자 레깅스 입고 다니는 그것도 코르셋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 다 이제 결국은 페미니스트여서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이 친구들이 뭐 각자 이제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시각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예쁜 여자 좋아하고, 그렇죠. 뭐 예쁜 남자 좋아하고, 맞아요. 뭐 귀여운 거 좋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게 되게 외롭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렇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진짜 가부장제가 산소처럼 존재하듯이 이런 서양의 누드화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의 미의 기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좀 인식하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이거 3시간이면 읽잖아요. 금방 2시간, 읽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많이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파도 많고 해서 글밥이 다른 책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미술 입문하시는 분들이 곰브리치 읽기 힘드시면 이 책으로 입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곰브리치 한 5년째 지금 먼지 쌓여가지고 책장에 있거든요. 와 저랑 되게 똑같다. 근데 슬픈 이야기는 이 책이 예술 분류에 있지 않아요. 그 그 인문사회에 예술 쪽에서는 너무너무 싫어할 책인 거죠. 왜냐면 열심히 쌓아 올린 그 권위를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좀 무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림을 이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있구나. 좀 다르게 생각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제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 네. 왜 눕혔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신 분들 꼭 이 책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작가님이 선정한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텐데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나요? 경계선이라는 영화인데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영화지만 저는 너무너무 좋게 보았습니다. 주변에도 이 영화 힘들다고 하신 분들 많았어요? 네,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경계선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네이버 가시면은 1,400원에 보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1,400원에 대여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영화 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러 와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